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8시 라이브는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예병석 교수님과 함께 알츠하이머, 루이소체 치매, 헷갈리는 증상 정리라는 제목으로 치매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 인사랑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예병석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이 이게 치매인가요? 알츠하이머, 루이소체 치매, 헷갈리는 증상 정리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 다루실지 간단히 먼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중에 이제 워낙 흔한 병이기도 하고, 이 알츠하이머 쪽에 관심이 아주 많이 있고, 새로운 치료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루이소체 치매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알츠하이머와 루이소체 치매가 함께 오는 혼합병 치매가 굉장히 흔한데, 그런데 이제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좀 일반인 입장으로서 굉장히 치매에 관심도 많지만 알츠하이머가 치매랑 좀 동의어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조금 알츠하이머가 대다수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치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시면서 어떤 차이와 어떻게 감별해내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경과 관련 치매를 비롯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좀 치매에 헷갈리는 증상과 종류를 좀 얘기해 볼 텐데요. 먼저 대표적인 치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말씀드리려면 이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뇌질환이 뭐 사고 때문에 생기는 손상성 뇌질환도 있고 중량도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뭐 감염증도 있고요. 네. 근데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퇴행성 뇌질환은 이제 희한하게 단백질이 머리에 쌓여서 신경세포를 따라서 퍼져나가는 병을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고요. 네. 알츠하이머와 루이소체 치매 두 가지가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원인 단백질이고요. 네. 루이소체 치매는 시뉴클린이라는 단백질이 원인 단백질. 시뉴클린요? 네. 이건 처음 들어봤네요. 다른 네. 단백질인데 또 서로 굉장히 친해서 같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흔한 병이 이제 혈관성 치매인데,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결국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 때문에 생기는 병이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퇴행성 뇌질환은 아닌, 이렇게 세 가지 병이 제일 흔한 병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좀 뭐 앞에 두 개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쌓이는 종류가 다른 것이고 맞습니다. 그 혈관성 치매 같은 혈관 문제로 인해 뇌 손상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것들이 좀 어떻게 발생하는지 좀 알아봤는데 좀 세부적인 차이점 같은 거를 조금 더 여쭙고 싶어요. 네.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외래에서 주로 설명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네. 알츠하이머, 루이소체, 알츠하이머랑 루이가 외국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에요? 네, 병을 네. 찾아낸 사람 이름이고, 아, 알츠하이머는 이제 아밀로이드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데,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서 바로 증상이 생긴다기보다는 오래 쌓여 있으면 이 단백질이 해마라고 하는 이제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를 굉장히 좋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술 먹으면 끊긴다는 거기. 그런가요? 그렇죠. 해마 기능이 멈추면 기억 상실이 일어나긴 하는데, 네. 이 해마를 공격해서 기능을 떨어뜨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음. 해마의 기능이 기억력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지게 되는 아. 천천히 진행하는 매우 단조롭게 진행하는 병을 알고 계시면 선형으로 되고요. 딱 하락하는. 맞습니다. 네. 루이소체 치매는 다른 단백질인 시뉴클린이 일으키는데, 이 단백질은 알츠하이머처럼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했던 연구에 따르면 이 뇌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부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뇌 기능이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고 마치 이제 회로가 합선되는 것처럼 엉뚱한 행동이나 혼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처럼 평탄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증상이 좋았다 나빴다 기복을 보이는, 주로 기억력보다는 집중력과 공간지각력, 길찾기 능력 같은 데 기복을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 병이 전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잠꼬대가 루이소체의 굉장히 중요한 전조 증상이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길을 헷갈렸다가 괜찮아졌다가, 또 뭐 어지럼증, 기리성 저혈압이라고 이 병이 자율신경계통도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일어설 때 어찌하면서 넘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냄새를 잘 못 맡는 분들도 있고요.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우울 증상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에 비해 동반 증상이 조금 더 훨씬 다양한가 보네요. 전조 증상도 많고, 네. 병이 전신의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선망이라고 해서 이 수술을 하시고 난 후에 갑자기 막 사람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하시고 헛거보시는 이런 분들이 루이소체 위험이 높은 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뇌 기능 쪽으로 나타나는 변화라면은, 루이소체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변화는 이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줄어들면서 동작이 굳어지고 느려지고, 떨리는 분들보다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주로 굳어지고 느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보행장애나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병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루이소체병은 시뉴클린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시뉴클린은 파킨슨 병을 일으키는 단백질과 같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네. 인지 기능을 먼저 공격하면 루이소체 치매라고 부르고 거동을 먼저 느리게 만들면 파킨슨 병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병이 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같이 보고 있는 네. 병입니다. 그럼 혹시 궁금한 게 네. 이게 루이소체 치매가 오면은 파킨슨병도 같이 오게 되는 확률이 높은 건가요? 그래서 진단은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네. 파킨슨 증상이 생기고 1년 이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저희가 루이소체 치매라고 진단을 하고 네. 1년 이후에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이제 파킨슨병 치매라고 하자고 의사들끼리 약속을 해놨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병이 진행하면은 환시나 혼동이 생기는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네. 파킨슨 증상도 대부분의 환자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진행 후의 경과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진단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약에 대한 반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은 도파민제를 들이면 동작이 굳어진 게 풀리고 걸음이 좋아지고 증상에 많은 호전을 보이게 되는데 반대로 인지 기능이 나빠진 분들, 루이소체로 나타나는 분들한테 도파민제를 들이면 이제 혼동이나 선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루이소체 환자분들이 문제 행동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밤에 뭐 헛소리 하시고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고 헛걸 보시고 그러시는데 그걸 가라앉히는 약이 파킨슨 병에서 쓰는 약에 반대되는 약, 도파민을 억제하는 약을 주게 네. 되고요. 보통 이제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하는데 그 약을 쓰게 되면 선망은 가라앉지만 반대로 파킨슨 증상이 심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 같네요, 네, 정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보고 뭐 환시나 인지 기능의 기복 같은 파킨슨 증상과 동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막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난리를 부리시거나 갑자기 분노하시거나 그런 거는 조금 루이소체 치매 증상에 가깝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뚜렷하게 보이는 분들, 또 낮잠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시는 분들, 뭐 주무시다 깨셔가지고 갑자기 헛소리 같은 거 하시는 네네네. 분들이 루이소체 위험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츠하이머랑 루이소체를 알아봤는데 옆에 또 혈관성 치매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이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나빠지는 병인데요. 네. 이 뇌경색 환자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때 갑자기 확 나빠지는 분초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나빠지는 특징이 있는데 네. 뇌경색이 생겨서 나빠졌다가 조금 회복했다가 또 뇌경색이 가서 확 나빠졌다가 회복하는 이런 계단식의 악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동작이 아무래도 힘이 빠질 수 있는, 만약에 뇌경색이 온 부위가 운동 증상을 조율하는 데면은 힘이 빠질 수가 있고 또 속도를 조절하는 데면 동작이 느려질 수가 있어서 또 기억력에 중요한 데면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뇌경색이 온 부위가 증상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MRI가 치매 환자분들한테 인지기능 저하 환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네. 세 번째 병인 혈관성 치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뭐 일관적인 증상이 있다기보다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네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신기하게도 혈관 문제가 계속 쌓이다 보면 네. 전두엽 기능이라고 이제 속도에 관련된 뭔가 효율적으로 일을 체계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혈관 병변이 많아질수록 좀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일괄적인 특징은 가지고 네. 있다. 그래서 루이소처랑 비슷한 점이 거동이 느려질 수도 있고 네.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치매 종류 좀 알아봤는데요. 그럼 제일 좀 궁금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진단되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뭐 저희가 방송 전에 좀 얘기를 나눴을 때 이게 생각보다 진단이 어렵다, 혼동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좀 어떻게 진단이 좀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증상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보통 어디가 불편해서 왔냐고 여쭤봤을 때 제일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증상이 병명입니다. 기억력 때문에 기억력 너무 안 좋고 옆에서 보시기에도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는 것 같다고 하시면 보통 알츠하이머고요. 네. 뭐 좀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좀 감정 변화라든지. 네, 멍해졌고 느려진 것 같다, 뭐 잠꼬대가 확 심해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루이소체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증상을 꼭 여쭤봐야 되고 알츠하이머만 있는 분들은 보통 환자분들의 병식이 있으세요. 나는 내 기억력이 걱정이 되고 계속 나빠진다는 걸 아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루이소체가 끼어드는 경우는 병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보실 때는 나는 멀쩡한데 보호자, 뭐 자녀분들이 괜히 병원에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하시는데 나 멀쩡한데 왜 데려갔냐. 네, 잠꼬대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모르거든요. 꿈을 꾸면서 하는
원래는 꿈을 꿀 때는 근육톤이 풀리면서 말씀을 하시거나 몸을 움직이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꿈의 내용을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게 잠꼬되고요. 또 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보호자분, 특히 배우자분이 주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감별 포인트는 신경학적 진찰을 했을 때 동작이 굳어지고 느려지는 소견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혼합형 치매 환자분 중에서 알츠하이머로 시작하는 분들, 나중에 루이소체가 따라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초진 때는 파킨슨 증상이 없다가 한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외래에서 추적 진찰을 하는데 그러면 동작이 느려지는 게 보이세요. 그래서 진찰을 꾸준히 추적해서 보는 게 굉장히 병을 찾아내는 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증상이 일단 첫 번째 사인이고 네. 두 번째는 좀 면밀한 진찰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치료도 굉장히 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치매 종류마다 좀 치료법이나 약제가 다른 건지 이렇게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치료제 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라고 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이 한 20년, 30년 전에 승인이 돼서 쓰이고 있고요. 네. 그 똑같은 약이 루이소체에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알츠하이머에도 효과 있던 게 이제 네. 루이소체도 좋은 거죠. 오히려 루이소체에 더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요?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뇌영양제라고 효과가 별로 없다고 그 비용이 좀 비싸진 약이 있는데 그 네. 약은 루이소체도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에 따라서 오히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에 비해서 루이소체가 아세틸콜린 부족이 더 심한 병이어서 약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이제 최근에 원인 단백질인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주사약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가 있네 없네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긴 하지만 임상 시험에서 분명히 효과가 입증된 약이고 저희가 외래 환자분들한테 약을 써봤을 때도 분명히 안정되는 느낌은 있어서 예전에 아밀로이드가 정말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냐 네. 아니면은 그냥 결과물이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의 효과가 분명히 입증됐기 때문에 그 주사약이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 원인인 걸 입증하는 어떻게 보면은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입증하게 된 거네요. 네, 분명히 약을 쓰면은 진행 속도가 늦춰지는 게 확인이 되고 최근에는 약을 빨리 쓰는 경우에 멈추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예후를 바꾸는 약이 나왔다고 좀 이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소식이네요. 네네. 제가 이거 치료 여쭙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증상적 차이나 그런 거는 이해하실 텐데 어떤 게 더 심각한 병인지 어떤 게 더 빨리 조금 악화가 되는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혼합병 치매가 제일 힘든 병이긴 합니다. 이게 알츠하이머가 서서히 나빠지게 만들고 루이소체가 기복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기복이 심한 경우에 항정신병 약물이 들어가면서 거동이 확 느려지고 누워 지내시게 되고 결국에는 삼키지 못하고 누워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뭐라 말씀드리까 반대로 또 이제 약을 조심해서 쓰고 순차적으로 임지개선제를 먼저 쓰고 거동에 대한 약을 나중에 쓴다든지 어떤 약을 쓴다든지 약을 잘 선택하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분들도 계세요. 병원에 거의 기어 오셨다가 외래는 걸어서 혼자 다니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요? 네, 그래서 또 뭐 동반되는 다른 뭐 수두증이나 뇌전증 같은 이런 병들도 루이소체 훨씬 흔합니다. 그래서 그런 병들을 잘 찾아서 치료해 주면은 좋아지는 경우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치매 기사를 볼 때마다 항상 듣는 게 이게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냥 이제 악화를 막는 정도다. 악화 속도를 좀 저속으로 만든다. 그 정도뿐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루이소체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보다 루이소체가 조금 더 네네.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이 환자분 중에서 이제 소화제 드시고 갑자기 확 느려지시거나 수면제를 드시고 갑자기 혼동이 오시거나 뭐 진통제, 특히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걸 쓰시고 네. 인지 기능이 집중력이 확 떨어진 분들한테는 그런 약을 찾아서 피하게만 해드려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루이소체 위험이 높은 분들이신 것 같고요. 그런 약물 반응이 조금 뚜렷하거나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루이소체 위험하신 분들이다. 네, 부작용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위험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환자분들의 특징이 네. 소화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병원을 찾아다니세요. 소화가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소화제를 잔뜩 드시는데 알고 보면 소화제가 이제 도파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약들이 많아서 근데 정상인 노인분들한테 약을 썼을 때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게 처음에 그 루이소체 위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약부작용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노인분들한테는 그런 약을 쓰면 안 된다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네. 조심해서 쓰고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네.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소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그 약을 드셨을 때
그렇게 좀 발견되는 경우도 많군요. 네. 근데 저희가 준비해 주신 자료 있는데 요거 조금 살펴보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네. 네, 다음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알츠하이머는 아밀로이드가 쌓이면서 제가 이 슬라이드는 안 넣었는데 네. 아밀로이드가 직접 해마를 공격하는 건 아니고 아밀로이드가 타우라는 다른 단백질을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타우가 뇌 전체로 퍼져나가게 만들고 타우가 좋아하는 부위가 해마입니다. 해마부터 주로 침범하고 가장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기능자에 따라서 기억력자가 비례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루이소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선되는 거랑 비슷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뭐 멍해지면서 갑자기 헛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길을 헷갈렸다가 다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증상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있으면 의심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알코올성 치매랑 굉장히 비슷한 이 아까 제가 치매를 일으키는 병 중에 퇴행성 뇌질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네. 알코올성 뇌질환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긴 하지만 치매를 일으키는 병리가 확인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제 알코올성으로 진단되는 환자분 중에 상당 부분이 루이소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혼동된 케이스다. 네. 술 드시면 잠꼬대 심해지고 갑자기 막 이상한 주사 부리시고 혼동 생기는 분들이 루이소체 위험이 있는 분들인 것 같고요. 루이소체 환자분들이 술을 드시면 확실히 뭔가 기복이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소화제를 드셨을 때 그 운동 증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소인도 있군요. 네. 술이 뇌 기능을 확 눌렀다가 리바운드로 확 튀어오르게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복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루이소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킨슨 증상, 동작이 느려지고 굳어지는 걸음걸이가 구부정해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혈관성 치매는 아주 큰 뇌경색이 오시면 바로 아세요. 응급실로 가시기 때문에. 근데 보통 혈관성 치매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소인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고 특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악화인자 같습니다. 네. 약을 좀 복용하시면서 잘 관리를 하셔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루이소체랑 혈관성이 굉장히 친한 이유가 네. 혈압의 기복이 생기는 게 루이소체 특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혈압과 맥박을 조절하는 신경계통의 손상을 받는데 밤에는 혈압이 확 올라가시고 땀이 막 비오듯이 나다가 아침에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워하시고 쓰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혈압이 올라갈 때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루이소체와 혈관성의 혼합형도 꽤 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끼리 혼합되는 경우도 많고 단독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네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혼합형 치매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혼합형 치매가 특히 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예후도 안 좋고요. 좀 어떤 것 때문이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이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합형이 제일 흔한 병이거든요. 네. 전체 치매 환자, 병리를 확인한 치매 환자분들의 거의 한 40~50%가 혼합형으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절반 정도가 혼합형이고 반대로 루이소체 치매 환자분들의 절반 정도가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혼합형이 더 많고요. 네. 그러니까 병리 소견이 있다고 해서 모두 증상이 심한 건 아닌데 루이소체 치매라고 할 만큼 기복이 아주 심한 경우는 전체 환자의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합형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이소체 요소가 있는 경우는 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문제 행동이 생기고 예민해지는 분들한테 거의 항정신병 약물을 수면용으로 쓰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혼합형인 경우는 어김없이 느려지고 예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약을 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거니까, 진찰을 해서 이 환자한테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꾸준히 추적해서 봐야 됩니다. 약물을 쓸 때 보다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치료도 조금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루이소체와 알츠하이머 치매가 같이 오시는 경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주사약은 아직 승인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루이소체 기복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함께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한테 썼을 때. 그리고 치료가 결국에는 각각의 병을 치료하는 게 될 텐데 치료하는 순서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루이소체와 알츠하이머를. 알츠하이머, 루이소체는 원칙적으로 치료법이 인지계산제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피해야 되는 약이 다르다는 정도로 피해야 되는 약이. 그래서 알츠하이머 순수한 알츠하이머 환자분들한테 뭐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고 해서 혼동이 확 심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혼합형 환자분들한테는 그런 약을 쓰면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쓰지 않더라도 근처 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쓰시다가
왜 나빠졌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나빠진 경우에 약을 막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런 약이 추가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결국은 좀 루이소트 치매가 껴있는 분들은 이 약물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된 좀 질문 하나 받고 가려고 하는데 레몬님께서 이게 레캔비가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게 네네. 뭐 기적의 치료제다, 뭐 엄청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가 기사가 많았었는데 이런 레캔비도 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치매 모두의 효과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레캔비가 아까 말씀드린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주사거든요.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한테만 효과가 있는 약이고요. 루이소치 환자한테도 아밀로이드가 쌓인 경우에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임상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임상 시험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레캔비의 부작용은 이제 추절이나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세출혈 같은 추절이 좀 더 흔한 것 같고요.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기억력을 떨어뜨리지만 네. 혈관에 쌓이면 작은 혈관을 막히게 하고 터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이 막 그런 건가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레캔비를 쓰면서 그 막혀있던 게 빠져나오게 되면 네. 혈관벽이 더 이제 약해지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MRI를 여러 번 반복해서 찍게 되는 이유가 레캔비의 부작용이 생기는지 알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 그런 출혈 부작용이 덜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혈압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많이 나와서 네. 우리나라가 그런 측면에서는 환자분들이 부작용을 훨씬 적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레캔비를 드시는 분은 만성질환 관리를 조금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의사들이 관리하게 되고요. 네. 레캔비는 주사약이어서 네. 2주마다 정말 자주 병원에 오셔서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쉬운 약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비용도 아직 많이 비싸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알츠하이머에는 지금 효과가 입증이 됐지만 네. 루이소트 치매에는 아직 좀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환자 입장에서 좀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좀 치매에 대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증상을 처음 좀 본인이 느끼거나 보호자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느꼈을 때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달라지시면 오시는 게 맞아요. 달라진다. 뭔가 환자분이 네. 느끼시거나 보호자분이 느끼시거든 뭔가 예전과 달라졌다. 뭐 그게 기억력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길을 헷갈리시는 걸 수도 있고요. 잠꼬대일 수도 있고 거동이 늘어지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뭐든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빨리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워낙 제일 흔하기 때문에 네. 기억력이라는 게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 못 하시는 거, 약속 시간 같은 걸 잊어버리신다든지, 물건 둔 데를 잊어버리신다든지, 뭐 했던 얘기를 또 하신다든지, 이런 증상을 만약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느끼고 계시고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빨리 오시는 게 좋죠, 이제. 네. 그 기억력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거나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데 빨리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 구름같이 네, 뭔가 네. 안 잡히는. 그거를 기억력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언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상 노화증도 생길 수가 있고 알츠하이머, 루이소치 혈관성 모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은 저희가 아주 위험하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보통은 기억력, 알츠하이머가 제일 흔하니까 그 증상을 제일 위험하게 보긴 합니다. 결국은 조금 이제 변했다. 네. 기억력이 갑자기 감퇴돼 보이거나 아니면 감정 변화가 좀 갑자기 네. 변한 것처럼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모시고 와라. 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좋겠네요. 50대 이후에 그런 변화가 생기시면 네. 오셔서 진찰도 받고 평가해 보시는 게 안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치료와 좀 별개로 마음가짐을 조금 어떻게 가져야 할지 생활 습관이나 그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치매하면은 무조건 나는 이제 나중에 나쁜 말로 못 알아보고 다 잊어버리고 아이가 돼버리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진단을 받으시면 사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마음가짐이나 생활 습관을 조금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그나마 좀 치료에 도움이 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게 네. 가족분들, 특히 배우자분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상하게 배우자분한테 되게 이제 안 좋게 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병이 심해하지 않을 때부터 물론 배우자분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네. 서로 위하고 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좀 안심시켜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제가 지금 알츠하이머 쪽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후를 바꾸는 효과가 몇 년이 지나면 이제 드러나게 될 것 같고요. 루이소치 같은 경우는 약을 쓰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빨리 나빠지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분명히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교정으로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낮잠 같은 것도 물론 루이소치 환자분 중에 낮잠을 주무셔야 뭔가 기복이 좀 덜 생기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병이 심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낮에 주무시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머리 쓰고 근육 운동 같은 걸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늦춰지고 예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치매 걸렸다고 집에 뭐 누워만 계시거나 뭐 잠만 자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다 더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생활 습관이나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좀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질문 살펴보기 전에 이게 네. 뒤에 슬라이드 몇 가지 좀 준비해 주셨잖아요. 해당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각각의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네.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머리에 쌓여 있는지를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검사로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고요. 이 뇌 기능, 특히 해마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는지를 포도당 페트라는 검사, 영상 검사로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MRI 상에서 해마 위축이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혼합형인 경우는 아까 제가 이 루이소체 병이 뇌 기능을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슷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해마 위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혼합형에서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포도당 대사는 떨어지는 경우가 확실히 보여서 네. 포도당 페트 같은 이런 영상 검사가 도움이 되고요. 기억력 저하를 인지 검사로 파악하게 되는 또는 환자 보호자분께 여쭤보는 증상 가지고 파악하게 되면 병이 거의 확실히 진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루이소체 병은 아직 시뉴클린 단백질을 보는 영상 검사는 없습니다. 아, 네. 미국에서는 이 시뉴클린을 척수액 검사 가지고 잡아낼 수 있는 검사법이 나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승인이 안 돼 있고요. 저희는 간접적으로 도파민이 줄어들어 있는지를 도파민 페트라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포도당 페트에서 뇌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빨갛게 된 부분이 뇌 기능이 올라간 부분인데 많이 올라갈수록 기복이 더 심한 특징이 있어서 저희 연구에 따르면 이런 뇌 기능이 올라간 것들이 루이소체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뇌파 검사도 그런데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혈관성 치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MRI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런 하얀색 흔적이 작은 혈관이 막힌 흔적인데 이게 많아지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동이 느려지고 뭐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면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단적으로 알츠하이머에서 나타나는 기능 저하랑 해마의 요 부분이 이제 해마 부분인데요. 네. 여기 파랗게 된 부분이 기능이 떨어진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고요. 루이소체 환자분들은 반대로 이런 기저액이나 손해 부위, 이 해마 부위에서 기능이 올라가는 분들도 계세요. 빨간색으로 네, 돼 있네요. 기능이 올라갈수록 기복이 더 심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별하는 데는 이런 검사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아밀로이드 펫으로 알츠하이머를, 도파민 펫으로 루이소체를 진단할 수 있는데 파킨슨 병처럼 루이소체 환자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뒤쪽이 확 떨어지는 게 파킨슨 병 환자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네. 루이소체는 앞뒤가 다 떨어지거나 정상인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검사만 가지고 진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아밀로이드 페트라는 검사를 제가 분석한 건데 환자분 중에서 이렇게 빨간색이 약간 이게 쌓이기 시작한 부분이고 회색이 네. 많이 쌓인 부분인데 이렇게 확실히 쌓인 분들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쌓이는 아직 양성이라고 보기 힘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특히 루이소체 환자분과 그러니까 루이소체와 알츠하이머 혼합형 중에서 아밀로이드가 부분적으로 쌓였지만 증상은 이미 나타나고 계신 분들이 꽤 흔한 것 같아서 이런 영상 검사를 좀 세밀하게 보는 게 더 진단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좀 이게 이제- 영상 검사로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거 좀 네.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환님이 제일 먼저 질문 주셨는데요. 이명 때문에 치매가 올 수도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 청력저하나 이명 이런 네. 귀 쪽 문제가 치매의 위험 인자라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제 환자를 알츠하이머, 루이소체 혼합형으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이게 청력저하가 있는 분들이 어떤 병과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루이소체와 연관이 훨씬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명이나 청력저하 때 쓰는 약들, 뭐 환자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이 쓰시는 약들이 좀 좋아진다고 하는 약들이 알고 보면은 네. 루이소체에도 도움이 되는 약들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연관성이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전을 다 밝혀야 되긴 하겠지만 네. 청력저하나 이명은 루이소체 쪽과 연관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좀 경향성이 드러났지만 아직 원인 규명은 안 된 저는 상태인가요? 이제 일관되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청력저하가 있는데 진찰해 보면 느리신 분들이 많고 인지기능 검사해 보면은 루이소체에 해당하는 변화를 보이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서 기전상으로는 루이소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청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이런 좀 루이소체 관련 증상들을 보이면은 치매를 좀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네, 있을까요? 진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력자나 이명이 있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황병환님 말씀대로 좀 관련성이 있다. 청력과 루이소체 치매가 네. 관련 있다. 요거는 이제 네. 더 기전 규명이 필요한 연구 분야이긴 합니다.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생은 순리대로 가지는 질문입니다. 루이소체 치매나 그 밖의 치매는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가요? 신체적인 문제나 인지 능력 저하만 생각해 왔습니다만
보통 예후가 왜 좋지 못하다는 건가요? 합병증으로 위험한 건지 병으로 인한 건지 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 루이소체거든요. 네. 거동이 느려지고 굳어지고 나중에 삼키는 게 힘들어지고 음. 보통 치매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제일 흔한 원인이 욕창이나 폐렴이기 때문에 네. 돌아가시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와 루이소체가 정복이 되면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 노화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지고 거동이 느려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런 병리가 없는 분들은 100세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퇴행성 질환이 정복되는 게 수면 연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치매 같은 것들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네, 있는 것 제일 같습니다.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이걸 좀 빨리 정복되는 날이 오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노반 리치님께서 알츠하이머와 루이소체 치매가 성별과 관련이 있나요? 뭐 남자가 더 많이 걸린다거나 여자가 더 많이 걸린다거나 이런 경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연구 분야긴 한데요. 네. 알츠하이머는 여성에 더 흔하고요. 루이소체는 남성에 더 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찰을 한다든지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면 알츠하이머는 언어 쪽 기억력도 언어 기억력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 네. 루이소체는 집중력과 시공간 기능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언어 기능은 좌측 뇌의 문제고요. 시공간 기능은 우측 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방구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성별이 아주 중요한 인자인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런 건지는 규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정말 다양한 가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일관되게 느끼는 점은 그런 성별의 영향을 받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임상에서 본 데이터를 토대로 보면은 이런 경향성이 있지만 아직 원인 규명은 정확히 안 된 맞습니다. 상태군요. 기전이 아주 많아서 네. 아직 그것까지 밝히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청력과 관련된 질문처럼 그런 경향성은 있다고 말씀해 네네. 주셨습니다. 그럼 이슬비님이 레이트 치매, 늦은 치매 뭐 하는 건지. 이게 레이트라는 병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있어요. 치매 종류가. 이게 아밀로이드가 쌓이지 않았는데 다른 단백질 TDP43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알츠하이머를 흉내내는 이런 치매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알츠하이머 병리에 함께 오는 경우가 많고요. 알츠하이머 증상을 조금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트 치매는 순수하게 레이트만 있는 그러니까 TDP43이라는 단백질만 쌓인 경우는 임상에서 가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독하진 않거든요. 레이트는 기억력을 망가뜨리는 병은 맞지만 알츠하이머처럼 다른 기능이 아주 빨리 나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서 악화 속도가 조금 느린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가 음성이어서 의심을 했지만 만약에 빨리 나빠지고 기복이 있다면 루이소체 치매나 아니면은 뭐 다른 치매도 있습니다. 전두치도 치매라는 병도 있는데 다른 타입의 치매인지 아닌지 조금 더 추적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치매 같은 경우 좀 약이 없는 건가요? 레이트는 그 존재가 밝혀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아밀로이드가 쌓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부검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한테 이 TDP43이라는 단백질이 쌓여있는 걸 확인함으로써 입증이 된 분명히 존재하는 병은 맞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치매 전반에서 가지는 의미가 알츠하이머와 함께 오고 알츠하이머를 조금 더 악화시킨다 정도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인지 기능을 빠르게 나빠지는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루이소체는 정말 힘들거든요. 네. 난리를 치시기 때문에. 예. 근데 레이트는 기억력이 좀 더 빨리 나빠지고 언어 기능이 좀 더 빨리 나빠지는 느낌은 있지만 난리를 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보이는 거군요. 네네. 입증되지 얼마 안 된 치매라는 게 처음 들어봐서. 정리소견이. 근데 네. 단백질은 치매 일으킨 단백질이 4개거든요. 네. 그래서 아밀로이드, 타우, 시뉴클린, TDP43 아까 말씀드렸고 네. 4가지로 다 설명이 됩니다. 신기하네. 저도 사실 이거 처음 들어본 치매, 레이트 치매라서 뭐 늦은 치매인가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아마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코님께서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 검사만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건강검진처럼 치매 검진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검사가 따로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나라나 이런 시 쪽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건 맞거든요. 네. 검진을 해주시고 점수가 떨어지시면은 병원으로 의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진찰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찰을 하는 의사들도 진찰을 잘 못하거든요. 이게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시간이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없어서. 몇 분마다 왔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진찰하고 있으면은 지연이 몇 시간씩 되거든요. 그래서 진찰할 수 있어서 진찰을 가지고 동작의 느려짐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 인지검사 간단한 검사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외우세요.
같은 검사를 계속 추적하게 되면은 그러네. 점수가 나빠지는 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보호자분이 느끼시는 증상에 의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인력이 좀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네, 그런 보호자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의 네, 관심이 가족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변한 것 같다 싶으면 꼭 병원에 오라고 네네. 조언해 주신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깜시찬님께서 부모님 두 분 다 MRI상으로 흰색 부분이 많은데 아버지는 치매약을 한 달 전부터 복용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고 어머니께서는 아리셉트를 드시고 꿈 때문에 너무 힘드시고 약을 거부하시는데 괜찮을까요? 다른 약 추천하면 감사하시겠습니다. 간이검사도 26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교수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런 수면 부작용이 적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 교수님께서 아마 적절한 약을 찾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시간대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약 종류에 따라서 또 이제 수면 장애가 심한 경우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치료 받으시는 교수님께 조금 더 상담해 보시는 게 알고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교수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라도 이 증상을 말씀 안 하셨다면 꼭 한 번 더 교수님께 네네. 말씀드려서 네. 뭐 다른 약제나 그런 거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 네,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슈가로 천사님께서 뇌수축이 꼭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기사를 봤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뇌 위축이 있다고 무조건 병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추적해서 보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 위축이 두드러지게 심한 건 알츠하이머의 위험인자는 확실히 맞아서 네. 중요한 그런 정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위축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위축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순수한 루이스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축이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수축이 한다고 해서 100% 다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원래 그러신 분도 있어요. 계속 변하지 않고 네. 한 40대부터 계속 그냥 비슷한 위축 정도로 보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추적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는 타워 단백질 때문에 위축이 생기는데 네. 타워가 좋아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해마를 비롯해서 두정엽 특정 부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위가 점점 위축이 진행하면은 MRI만 가지고도 알츠하이머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좀 뇌 위축이 조금 부정적인 사인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조심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뭐 그런 기사를 보시고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심하시면 안 네네. 된다. 꼭 수축이 있을 경우에 추적 관찰을 하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김경임님 질문인데요. 진행성 핵상마비는 또 다른 건가요? 타워 단백질이 많아서 진행성 핵상마비로 진행된다는데 루이소치 치매가 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루이소체는 이제 시누클린 단백질 때문에 생기고요. 진행성 핵상마비는 타우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데 여기서 나오는 타우 단백질은 알츠하이머에서 나오는 타우 단백질과 좀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행성 핵상마비,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 말도 어려운데요. 이런 타우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파킨슨 병을 흉내내기도 하고 루이소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눈 움직임의 문제가 심하게 나타나고 자주 초기부터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형적인 파킨슨이나 루이소체보다는 예후가 조금 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분 중에 일부는 불면증이 아주 극심한 경우도 있어서 진행성 핵상마비는 물론 포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재활치료, 약물치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치료가 같이 필요한 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루이소체랑은 다른 병입니다. 약간 조금 차이점이 있는 단백질이 다른 병입니다. 네. 아까 말씀 타우라고 하셨. 네. 네. 타우 때문에 생기는 네. 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깜시찬님하고 오영도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깜시찬님은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가 치매도 있으신데 저녁에 수면제를 드시고 잠을 좀 주무시는 것 같다. 이런 게 좀 괜찮은 건가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면제인지가 중요하고요. 네. 이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도파민을 억제하는 성분이 큰 약이면 피하시는 게 더 예후를 위해서 더 좋은 것 같고요. 낮 시간 동안에 햇볕을 많이 보시고 좀 힘들게 움직이시면 수면제를 안 드셔도 보통 주무세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인력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수면제 어떤 약인지가 중요합니다. 종류가 워낙 많아서. 네. 뭐 너무 걱정이 되시면 그 수면제 종류를 좀 알아내셔서 뭐 그때 뭐 질문 한 번 더 주셔도 네. 괜찮으시겠네요. 네. 뭐 아마 그거 고려하시고 계시겠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영도님께서 치매 있는 친정 아버지께서 무릎으로 걷지를 못하시면서 누워 계신 시간이 많다 보니 욕창이 오셨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걷자고 말하면 화를 내신다고 하는데요. 조금 어떻게든 말을 해서 조금이라도 걷게 할 수 있는 치매 환자와의 대화법 이런 걸 좀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니까 거동이 나빠지시면은 그러니까 무릎 통증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통증을 안전한 약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고 무릎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허벅지 근력을 키워서 통증을 줄여줘야 되는데 또 설득해서 운동하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딜레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런 경우는 인지계산제로 뭔가 인지 기능을 조금 나아지게 한 후에 뭐 재활 치료나 루이소체 같은 경우는 재활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재활학과 교수님 같은 전문가한테 이렇게 근력 운동을 늘려가면서 걷기 시작하면서 좋아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화를 내시는 게 아주 두드러지신다면은 그 증상을 좀 안전한 인지계산제로 조절하시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조금 설득이 가능하신 상태로 네. 좀 약제를 통해 감정 조절이나 그런 거 네, 조절을 네. 통해서 설득을 좀 하는 그런 네. 단계를 좀 보통 이런 아버님 네. 같은 경우가 낮에 주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아프시니까 또 거동이 힘드시니까 누워 지내시고 무기력하게 계시고 밤에 또 깨어나시면서 낮밤이 바뀌고 그래서 나빠진 경우가 많은데 낮 시간 동안에 뭔가 이렇게 재밌는 것들 깨어 계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일단 시작점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성금님께서 자는 시간에 뇌척수로 단백질 찌꺼기가 빠진다는데 그 자는 방향에 따라서 요게 빠지는 것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연구 분야인데요. 이것도 연구 분야예요? 그 그림프라고 해서 단백질이 배출되는 경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역시 이제 그 존재가 밝혀지기 시작하는 단계여서 주무실 때 어떤 방향으로 주무시는 게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딥슬립, 깊게 주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깊게 주무시는 동안에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약 중에 수면제 중에서도 딥슬립을 방해하지 않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멜라토닌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수면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네요. 사실 서성금님 질문 보고 이런 게 있다고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연구 분야였군요. 신기한 것들이 네.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요즘. 알겠습니다. 이재도님이 조금 뭐 관련 있는 질문을 좀 주셨는데 잘 때 꿈을 안 꾸는 현상이 좀 치매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요. 좀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꿈은 누구나 꾸는데 네. 꿈의 내용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꿈을 꾸면서 원래는 이제 주무실 때 꿈을 꿀 때는 근육통이 다 풀어져야 되는데 네. 루이소체가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지만 그 톤이 풀리는 게 망가지는 게 잠꼬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내가 뭐 항짓는다고 하셨었으니까. 네, 그래서 꿈의 내용을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게 위험한 징후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잠꼬대 하시는 분도 엄청 많잖아요. 네. 술 드시면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잠꼬대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실 건 아니고 잠꼬대를 점점 심하게 하시는 경우는 조금 걱정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치매나 파킨슨의 심한 정도랑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는데 한 20년 전부터 선행할 수 있는 증상으로 알려져는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수면 보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파킨슨 보시는 교수님들이 열심히 추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날 때 놓치지 않고 잘 치료해 주시면 예후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꿈을 안 꾼다고 무조건 뭐 치매다, 뭐 인지 기능이 퇴화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잠꼬대를 한다고 또 무조건 루이소체 치매 이런 건 아니고 맞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네. 경우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다. 거동이 눈에 띄게 네. 느려지고 기복이 심해지면 네. 반드시 진료를 보셔야 되고요. 잠꼬대 하신다고 무조건 봐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인지 기능이 달라질 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도님이 아까 답변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고 알츠하이머 치매로 예전엔 조금이라도 걸으셨는데 외출을 이제 안 하시고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신 후 더 움직임이 없으시던 욕창까지 왔다고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아마 네. 진료 보시는 교수님께서도 파킨슨 증상 같은 동반된 루이소체를 의심할 만한 증상들을 관찰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약도 조심해서 드실 거고요. 진료 보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좀 뭐 바라는 것이라든지 고민거리인 걸 교수님과 좀 상담을 주치 선생님과 상담을 많이 해보시면서 좀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 질문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중반 여자 환자분이 가족 중에 치매가 있어서 항상 불안합니다. 치매는 가족력이 있으면 무조건 오는지 궁금합니다. 혈압도 있고 운동을 잘 못하는 편이라 더 겁이 납니다. 가족력이 있어도 줄일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치매가 오시는 분들, 일란성 쌍쌍한데 한 분은 오시고 한 분은 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전이 다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젊으실 때 중년기에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가 결국에는 결론을 바꾸는 것 같은데, 운동을 잘 못하셔도 운동하셔야 됩니다. 심찬 운동, 근력 운동 하셔야 되고요. 수영이든 뭐 계단 오르기나 트레킹이든 특히 다리 근육을 좀 키울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운동이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예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되게 예방효과가 좋다고 네. 기사 많이 봤습니다. 특히 아포이 유전자라고 알츠하이머의 가장 대표적인 유전인자를 가지신 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예방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혈압 조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서 조절이 잘 되도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꼭 오늘 말씀드린 뭐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각종 좀 질환의 소인이잖아요. 혈압이 네. 꼭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성금님이 그쯤에 또 하나 더 질문 주셨는데 요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어서 멜라토닌과 데파스를 조금씩 같이 먹고 자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멜라토닌만 권유드립니다. 데파스는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 문제되는 약은 아닌데 네. 아무래도 좀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 같고, 멜라토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트라조돈 이런 뭐 예전에는 항 우울제로 썼던 약인데 수면 효과가 약간 있는 약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슬립에 큰 영향을 안 주는 약 중에 트라조돈이라는 약이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료 보실 때 여러 교수님들이 선호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약들은 써볼 만한 약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낮 시간 동안에 활동량을 늘리시는 거, 낮잠 주무시지 않는 거, 이런 게 제일 중요한 예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나 좀 인지기능 저하로 치매를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드릴 게,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제일 중요한 분이세요. 그리고 배우자분한테 항상 고마워하셔야 되고, 그게 좋은 예우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기 때문에 배우자분을 계속 잘 위해 주시면 그 배우자분도 잘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예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혼합형인데도 불구하고 배우자분이 그런데 감화되셔가지고 계속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분들은 예우도 훨씬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빠지시기 전부터 좀 이렇게 그런 가족 간의 관계, 특히 배우자분과의 관계를 좀 잘 쌓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호자의 관계, 본인 환자분이 가장 힘드실 테지만 그만큼 또 힘드신 것들이 주변 보호자 가족분들일 테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유대를 쌓아 나가시는 게 치매 개선에 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예병석 교수님과 함께 알츠하이머 치매, 루이 소제 치매 등 여러 치매들의 증상과 종류를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재밌고 유익한 강의 감사드리고, 많은 질문과 채팅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8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